안녕하세요. 정관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오늘은 전통회화 즐기기 단원을 통해서 민화 수업에 앞서서 민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개학에 앞서서 이론 수업을 먼저 하고 그리고 개학한 후에 실기 수업을 함께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선생님이 수업 시작 전에 하는 말이지만 본 영상물은 교육적인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무단 배포 및 복제는 금합니다. 본 수업은 미술교과서 2권입니다. 우리 미술교과서가 총 2권이죠. 1권과 2권으로 되어 있는데 미술교과서 2권 페이지 45페이지를 참고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민화의 종류를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다양한 민화를 살펴보며 한국의 전통미를 느낄 수 있다. 학습 목표에 맞춰서 학습 내용이 전개될 건데요. 먼저 우리 친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민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민화 소재의 특성 및 종류를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전통회화의 표현 재료와 연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민화란 무엇인가? 민간의 그림이라는 것인데 조선시대에 민회적인 그림으로 생활 공간의 장식 또는 민속적 관습에 따라 제작된 실용적인 그림을 총괄해서 민화라고 합니다. 조선 후기에 서민층에 널리 유행하였으며 이름이 없는 무명 화가가 제작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창의적인 표현보다는 형식화된 유형의 반복적이고 복합적인 표현이 두드러지죠. 이런 민화를 우리 그림을 살펴보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화의 종류는 아주 무수히 많습니다. 거의 조선시대의 모든 민간의 그림을 민화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재에 따라서 조금 분류를 해보자면요. 먼저 꽃이나 새를 그린 화조화, 바깥 풍경화를 그린 산수화, 용이나 토끼, 거북이 등 장수하는 동물이나 식물 또는 의미를 가지고 그리는 민속화, 교육적인 목적으로 제작되는 교화도, 물고기가 나오는 어해화, 털 있는 짐승이 나오는 영모화, 불교의 종교적 관습을 많이 그리게 되는 불화, 그리고 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 모습을 그린 풍속화, 마지막으로 기명절지화는 우리 책거리도에서 많이 보이게 되는데 이것은 서양의 정물화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그린 기명절지화까지 무수히 많은 종류가 민화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민화의 종류 속에서 우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지금 보이는 이 도파는요, 바로 화조화의 한 부분입니다. 왜 화조화냐 하니 꽃과 새가 주인공으로 나오기 때문에 꽃 화자와 새조자를 써서 화조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새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학을 그려놓은 것이 아니고 이 학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학은 장수 또는 입신출세, 입신양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제가 이과제였죠. 조선시대 과거에서 문과나 무과 이렇게 이과제로 나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출세를 문과로 그러니까 출세를 하라는 그 의미로 이렇게 그 학의 그림을 그려서 방에다가 걸어두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이는 그림은 산수화인데요. 자, 산수화는 한국의 산수를 그린 실경산수, 실제 경치를 보고 그린 실경산수와 중국의 산수를 모방해서 상상으로 그린 관념산수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주변 풍경을 그린 것이고요. 신기하게도 한국화에서 풍경화는 직접 보고 그린 실경산수와 그리고 상상으로 중국의 것을 모방해서 그린 상상의 산수인 관념산수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러한 산수화 또한 민화의 일종으로 속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이고 있는 이 호랑이와 까치의 그림은요, 민속적인 무교에 얽힌 신앙과 풍습을 그린 민속화에 속하게 됩니다. 신선도나 백동자, 오래 살기를 장수를 기원하는 십장생도나 호랑이 그림, 잉어나 토끼, 용, 호렵도, 영모도, 영수도 등이 이러한 민속화에 속하게 되죠. 다른 민화와 동일하게 여기에 나오는 이 호랑이와 까치도 어떠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나무는요, 새해를 상징하고 호랑이는 고활, 그리고 까치는 기쁠희. 그래서 다른 해석은 그 왕과 신하의 관계를 이야기한다고도 하는데 신년보의, 즉 새해를 맞아 기쁜 소식이 오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자, 지금 보이는 그림은 책을 그려놓은 책거리도의 일종입니다. 교화도라고 해서 한국적인 도덕적 윤리관을 강조하는 그림인데요. 효자도나 책거리도, 문자도, 삼국지도, 구운몽도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문자도 같은 경우에는 문자를 가지고 예쁘게 그림으로 장식한 장식 문자도인데 여기에서의 문자는 효제, 충신, 예의, 염치 등의 유교 8개의 덕목을 그림으로 다시 그려서 아이의 방에다가 장식을 해주기도 했다고 하죠. 의미는 모두가 같습니다. 교육적인 의미, 그리고 효를 가리키고 유교의 도리를 가리키고자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친구들의 작품도 한번 보겠는데요. 물론 지금 현재 저희 정관중학교 학생이 그린 그림은 아닙니다. 선생님이 앞전에 가르쳤던 학생들의 작품인데요. 전통 민화를 채색화로 그려본 작품입니다. 화조를 지금 주제로 그린 그림들이죠. 자, 이번에도 친구들의 작품인데 이번에는 곤충과 풀을 그린 초충도입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면 나비와 풀들이 무성히 그려져 있고요. 우측에는 수박이 열려있는 그림이 있는데 이렇게 씨가 많은 과일은 다복을 상징하고 자손 번창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그 외에도 친구들의 작품을 보면 자, 이런 그림을 어해도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 잉어가 연못 속에서 물 밖으로 뛰어오르고 있죠. 자,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과거 급제를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두 마리가 그려져 있는 거는 양과제인 문과와 무과에 모두 다 급제하라는 의미이고요. 잉어가 한 마리 그려져 있는 것은 입신 그 출세를 기원하는 그리고 과거에 합격하기를 기원하는 의미로 그려진 그림들입니다. 이렇게 친구들의 민화 전통 채색화도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화의 표현 재료 및 연구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전 시간에 채색화에 대해서 채색화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배웠었습니다. 거기에 서양의 채색화, 채색재료, 현대의 채색화, 채색재료가 거의 주를 이루었는데요. 오늘은 우리 한국의 전통 회화의 전통 한국화의 민화의 표현 재료 및 연구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회화에서는요,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합니다. 일단 먹으로 화선지 위에 그려서 나타내기 때문에 먹과 채색 물감, 그리고 이 채색 물감을 화면에 안착시켜줄 접착제입니다. 악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감을 바를 수 있는 물감 접시가 필요하고요. 물론 물감을 바를 때 쓰는 붓 또한 수묵화를 사용하는 붓이긴 하지만 붓의 굵기에 따라서 또 다양한 종류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양 회화의 가장 다른 특징은요, 먹과 화선지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각각의 전통 회화 재료를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화 물감은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오게 되면 정말 실제로 쓰게 되는 한국화 물감입니다. 요즘은 현대의 튜브 물감으로 모두 잘 나와 있어서 이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지만은 예전에는 안료에 악교를 섞어서 하나하나 만들어서 색을 조지해서 썼었습니다. 앞 시간에 선생님이 고대 안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했었는데 동일한 방법으로 한국화에서도 안료에 악교를 섞어서 화가들이 직접 만들어서 썼습니다. 안료는 어떻게 만들었는가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은 천년 무기 안료를 주로 사용하여서 고대 안료를 제작했습니다. 이렇게 사용된 고대 안료가 조선시대에도 여전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천년 무기 안료는요, 입자가 굵고 크기가 불규칙하면서 불순물의 함유 여부에 따라 다양한 색감을 나타냅니다. 천년 무기 안료 중에서는 흙 속에 철 성분에 의해서 주로 색깔이 변색되게 되는데요. 황색 또는 적색 또는 갈색 또는 녹색 등의 다양한 색을 찾아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안료의 사용 방법은요, 주로 부수거나 갈고 물에 희석하거나 해서 악교라는 접착 성분의 재료를 함께 배합해서 사용했던 것이 바로 한국화 물감의 기원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화에서 우리 가장 중요한 재료의 하나이죠. 한국화에서 화선지라고 말하는 이 종이는요, 한지 제작 과정을 잠시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한지는 당나무로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 껍질을 10개 으깨가지고 굳혀서 만든 게 바로 한지입니다. 당나무를 거두고 찌고 껍질 벗기기 과정을 반복해서 열심히 삶습니다. 그리고 씻고 다시 또 햇빛에 말리고 또 두드리고 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나무가 굉장히 고운 결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물속에 넣어서 종이를 뜬다고 하는데요. 거름망에다가 이 종이를 뜨고 그 물을 빼고 나서 방건조를 하게 되면 화선지로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연 재료로 직접 하나하나 만드는 종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 재료입니다. 그리고 전통 한국화에서는요, 이 화선지를 한 장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릴 때는 화선지를 여러 장을 덧붙입니다. 그래서 종이지만 덧붙이게 되면 강도가 굉장히 고강도가 되어서 잘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과정도 물론 복잡하겠지만 그림을 그리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도 한국화는 조금 많은 시간을 요하게 됩니다. 자, 앞에 채색 물감을 먼저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한국화의 먹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나무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송연묵, 유연묵, 유성묵 등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한국화의 먹인 송연먹의 제작 과정을 간단하게 선생님이 설명하자면 먼저 소나무를 채취해서 가마에 굽게 됩니다. 이때 가마는요, 약간의 각도가 기울어져 있어서 날아가는 그
숫이 크기에 따라서 놓이는 자리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채취할 때 조금 더 굵은 입자와 조금 더 얇은 입자를 따로따로 채취할 수 있게 가마의 각도를 만들어서 소나무를 갖다가 구워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마에 구운 소나무를 그을음을 채취하게 되죠. 그리고 이 그을음을 모아서 아교에 반죽하면요. 이것을 형틀에 넣고 성형했을 때, 그리고 이것을 건조했을 때 이게 바로 한국화에서 쓰이는 먹으로 탄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국화의 붓은요. 붓의 털 길이에 따라서 장봉, 중봉, 단봉, 긴 것은 장봉, 짧은 것은 단봉이 됩니다. 그리고 붓의 털의 탄력에 따라서 털의 탄력이 강한 것은 강호, 유호, 겸호 순서대로 갈수록 털이 부드러운 순서대로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붓의 보관 방법은요.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붓거리에 매달아서 보관하게 됩니다. 붓의 제작 과정까지는 이번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형성평가 학습의 마무리로 퀴즈를 내어보겠습니다. 다음 중에 미나의 특징이 아닌 것의 정답 번호를 비밀 댓글로 꼭 달아주세요. 자, 다음 중 미나의 특징이 아닌 것입니다. 1번 조선시대 실생활의 필요에 의해 민간에 의해 그려진 그림이다. 2번 창의적인 표현보다는 형식적이고 반복적인 그림이 많다. 3번 주로 널리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이 대다수이다. 답은 꼭 비밀 댓글로 달아주세요. 자, 이번 시간에 미나의 종류와 미나에서 사용되는 표현 재료와 용구의 특징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계약하면 수행평가로 실시하게 되는 미나 소묘의 기초 이론 및 미나에 대한 조금 더 다양한 내용의 수업을 함께 연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